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혼을 한 번 했습니다. 원래 엄마랑 살다가 결혼하고 남편과 둘이 살다가 다시 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게 되겠네요.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엄청 시원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뭐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 결혼을 한 거겠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만 그런 거였지만 말입니다. 이른 나이가 아니다 보니 양측 다 결혼을 굉장히 서둘렀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조금 더 서두르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게 굉장히 흠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건 대부분 해줬습니다. 예단이니 혼수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사실 저희 집이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다 맞춰주고 싶어 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꼭 내가 늙었잖아. 여자는 나이가 들면 결혼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집은 남들이 볼 때 흠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말하는 그 흠이라는 건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게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말이죠. 그건 흠이 아니라 자랑거리지. 엄마가 혼자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운 건데. 그래도 사람들 생각이 안 그래. 홀어머니 있는 집들 다들 싫어해. 엄마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저도 아직은 시선이 그렇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았죠.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고 작게 무시당해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는 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나이대 어르신들은 그런 편견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원래 그런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낄수록 빨리 탈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바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제가 의린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해주고 지고 들어갔으니 저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원인 제공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던 시어머니의 잘못이 용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뭐 엄청나게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아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주말에 와서 집 청소 좀 하라는데 이게 맞아? 뭐가? 아니, 어머님 집 청소를 왜 내가 해?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뭐? 부모님한테 그거 하나 해주는 게 싫어서 나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느냐는 말이야. 회사 마치고 들어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나는 회사 안 다녀? 그니까 피차 피곤한 이야기는 왜 하느냔 말이야. 나는 이 집에 가족으로 들어온 거지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한다고 이러는 게 나는 더 이해가 안 된다. 남편은 생각보다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말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으니 당연히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없었어요. 신혼부터 제 결혼 생활이 악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남편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생각도 표현하는 방식도 그리고 각각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말입니다. 결혼하고 양가 부모님들 첫 생신을 맞이했을 때 남편의 너무 달랐던 그 태도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이번 우리 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여행 가기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숙소 예약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좀 알아봐줘. 내가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숙소를 저희가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회사 일이 남편보다 조금 한가하긴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아보고 결제까지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숙소를 결제하고 남편이 용돈을 100만 원 정도 드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무척 잘 다녀왔어요. 숙소 너무 좋더라. 역시 센스가 있는 사람은 남다른 것 같아요. 언니가 했죠? 네. 역시 오빠가 이런 곳을 알아볼 리가 없지. 뭐 그렇게 좋은 줄도 모르겠구나. 나는 작년에 간 곳도 좋았다. 하여간 오빠가 이런 소리 듣는 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어디가 좋았어? 나는 살다 살다 그렇게 별로인 곳을 못 봤는데.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등짝을 한 대 짝 하고 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조금만 안 좋은 소리도 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앞에서는 더 그랬어요. 제 앞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잘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 바빴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을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거든요. 가족들끼리 여행은 못 가더라도 함께 밥을 먹고 용돈을 드리는 것 정도는 당연하게 할 줄 알고 제가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시간 비어나?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 그날 약속 있는데? 순간 저는 무슨 소리를 들었나 했습니다. 회사의 일로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의 뜻을 표하다니요. 제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런 제 시선에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차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근데? 당연히 취소해야지, 당연히.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의 진심을 봐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생일일 때는 한 달 전부터 숙소를 예약하고 식당은 어디를 가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썼으면서 저희 엄마 생일에는 식사를 하루 하는 것도 약속이 있다는 대답이 나오다니요. 그러면 약속이 있어서 안 올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뒤로 자기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며 저를 나름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진심을 봐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듯 온 저희 엄마의 생일에 남편은 선물은커녕 용돈 봉투 하나 준비해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기분이 나쁘다 못해 더러웠습니다. 남편이 저와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 체감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가 말 한마디 없자 슬쩍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왜 그래? 그 질문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화난 게 있냐고요? 화난 게 있냐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혹시 내가 장모님 생신 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안 했다는 말이지 지금? 제 그 말에 입을 다물고는 슬쩍 눈치를 보더군요. 사실 남편이 저나 우리 가족에게 쓰는 돈을 굉장히 아까워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모두에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가족들에게는 잘 쓰더라고요. 내가 이번 달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 내년에는 잘할게. 나는 뭐 어머님 생신 때 여유가 있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 줄 아니? 결혼하고 첫 생신이야. 엄마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 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머님 생신 안 챙겨도 되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너는 그럼 오늘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다고 그런 건데. 제 말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는 뭐 좋아서 그 비싼 숙소를 예약하고 운전하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 짐을 들어드리고 그랬냐고요. 본인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제가 다 예약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첫 생신을요. 제가 며칠을 말도 하지 않고 쌩하게 굴자 남편이 이러더군요. 쪼잔하게 그걸로 며칠을 이렇게 화를 내냐? 쪼잔? 너 지금 쪼잔이라고 했니? 내가 당신 돈 안 써서 그래? 그게 아니면 뭔데? 너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나랑 우리 엄마를 뭐라고 생각했으면 생신 때 밥 먹자는 말에 약속 있다는 소리를 해대질 않나. 빈손으로 오질 않나. 나랑 엄마 대하는 태도에 열받은 거라고.
그걸 모르겠어?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그때는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어떻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와 저를 불러서 밥을 사더군요. 엎드려 저를 받는 기분이기는 했지만 뭐 그런 이유로 갈라설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그런 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뭘로 생각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이죠. 그러다 한 번은 크게 싸움이 났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본인이 하는 건 시간을 내서 해주는 거니까 고마워해야 한다. 그런 남편의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 제가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게 결혼하고 2년이 미처 안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2년 동안 저를 그렇게 폭발하게 했으니까요. 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했지. 엄마랑 밥 먹을 거라고. 아니, 회사에 일이 생긴 걸 어떡해? 내가 그거 거짓말인 줄 모를 줄 알아? 너희 엄마랑 밥 먹고 왔잖아. 엄마와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한 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은 겁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신우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는 왜 안 왔어요? 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고 말이죠. 아니, 나는 장모님 불편해서. 나는 너희 엄마가 편하니? 당신은 며느리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너는 사위잖아.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장모님이랑 그렇게 밥 먹고 하는 거 나 어색해. 나도 너희 집 가서 밥 먹는 거 어색해. 그러면 나도 안 가도 되니? 그리고 저희가 싸우는 걸 시어머니가 보셨어요. 그것도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희 집에 반찬이다 뭐다 가져다 주신다는 이유로 드나드셨거든요. 그런데 반찬을 가져다 주시러 왔다가 저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2년이? 시어머니는 앞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돌진하듯 다가와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아하니 남편도 상당히 놀란 듯 보이기는 했어요. 아무리 자신의 엄마라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얼굴로 눈을 크게 뜨고 서 있더군요. 네가 지금 감히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를 지른 거냐? 어? 평소에 너 이러니? 아유, 이게 정말 나한테 죽으려고?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 맞아야지. 너희 엄마 대접 좀 안 좋았다고 이렇게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너희 엄마가 뭐? 우리 아들이 왜 너희 엄마를 대접해줘야 하는 건데? 어? 장모도 장모 나름이지. 뭐라고요? 내가 틀린 말했니? 가진 것도 없고 홀어머니의 그런 집으로 사돈 맺어준 걸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하라는 건 다 하지는 못할 판국에 이게 지 주제도 모르고 자기 남편한테 소리나 지르고. 시어머니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애비 없는 자식은 티가 난다고 했어. 어? 내가 그래서 영 찝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시아버지랑 시누이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도 그래서 눈 딱 감고 허락했더만.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어?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정말 여과 없이 내뱉으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동등한 입장의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을처럼 부려도 되는 막대해도 되는 자신보다 그리고 자기 아들보다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던 그때 바로 이혼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또 그러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속상해할 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사이 눈치를 보면서 늘 저 자세로 있었던 엄마를 생각하니 그 말을 막 꺼낼 수가 없겠더군요. 이혼할 결심은 섰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사건 하나가 더 터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하는 일이 뻔한데 일주일에 2번을 외박하다뇨. 게다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카드 내역서에 숙박업체가 있는 등 사실 남편은 숨길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기는 했어요. 오히려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듯 보였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게 맞았을 거예요. 상대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보다 8살이 어린 여자라고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다지 속상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 전에 실망을 할 대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그럴 놈이 그럴 짓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혼하려던 저에게는 좋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걸 좋은 일이라고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요.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조용히 이혼해라. 너를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겠니? 저를 위해서 그게 왜 좋은 건데요? 동네방네 이혼했다고 소문내는 거 여자한테 안 좋아. 그것도 모르니? 저는 소문나도 괜찮은데요? 뭐?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소문나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오히려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서 마누라 버리고 자기 엄마 통해서 이혼 통보하는 남자. 소문나면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들 떠들지 되게 궁금하네요. 야! 경고하는데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막말하지 마세요. 저 변호사 써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걸만한 거 다 거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물론 부글부글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뭐 받아낼 만한 게 그거 말고 없잖아요. 뭐 얼마나 주면 되는데? 지금 저희 사는 집, 그거 제 앞으로 명의 돌려주세요. 그걸 위자료로 받을게요. 뭐? 어차피 집 구할 때 저랑 반반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용히 물러나는 대가로.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는 집은 약 5억 정도 되는 빌라였어요. 둘이 3억 정도를 반반씩 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도 반반씩 내고 있었고요. 대략 1억 5천 정도를 위자료로 주는 셈이니 그다지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고 주기 싫은 돈이기는 했을 겁니다. 특히 저한테 쓰는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렇게나 받아가야겠어? 싫으면 주지 마. 나는 내일부터 변호사 알아보러 다닐 테니까 네 회사로 이혼 소송장이랑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둘 다 날아가는 것도 재밌겠다. 나는 그것도 상관없어.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집을 제 앞으로 해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바람이 난 그 상간녀 집안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의사라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는 집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저에게 그 집을 주고 이혼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결론이 난 거겠죠. 그러니 저에게 그 집을 준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걸 받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로 성에 차냐고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일이 아니었어도 이혼을 하려고 했었으니 그냥 보너스를 얻은 셈 치기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소식은 드문드문 들려오는 것 외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둘이 불륜이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알려줬었습니다. 다들 뒤에서 엄청 수근거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더 지났으니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억울하지도 않냐? 라고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남편에게 받은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꽤 많이 올라서 팔고 은행 이자를 다 갚고 그러고도 꽤 많은 이윤이 남았어요. 저는 엄마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말이죠. 거기서 남편에게 받은 그 돈과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땅을 좀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거기 땅을 사자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저와 엄마가 부자가 된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 가서 돈으로 걱정하는 일이 평생 없을 정도? 그리고 쇼핑하거나 뭔가 비싼 음식을 먹을 때 가격 고민을 안 하는 정도? 딱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이 어쩌고 살든 행복하든 말든 그런 생각을 딱히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불행하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억울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백화점 쇼핑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저도 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진 동안 옷을 구경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서도 그게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마주칠 일이 다시는 없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참 사람의 우연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예의상 그래도 어른이니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꾸벅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인사는 받지 않고서 그냥 빤히 말입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리고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백화점에 뭘 하러 왔겠냐고요. 게다가 옷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쇼핑하러 온 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의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런 곳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어? 역시였어요. 제가 예상한 딱 그대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전에 저라면 이런 비싼 옷을 파는 곳에서 옷 구경을 하는 일은 없었겠죠. 애초에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있을 시간 아니냐? 저 이제 회사 안 다니는데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돈도 안 벌면서 이런 비싼 옷을 보고 있어? 너 사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보고 만지고 하는 것도 민폐고 진상 손님인 거 모르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대체 저에게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시비를 건 건가 싶기는 해요. 본인의 아들이 불륜을 저질러서 돈을 쥐어져가며 이혼을 시킨 전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보통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못 견디고 이혼할 생각도 한 거지만요. 제 돈으로 제가 쇼핑하러 온 거예요. 저 이 집 옷 많은데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너희 집 사정을 몰라? 어? 뭐 어떻게 얼마나 아시는데요. 그리고 어머님도 여기서 쇼핑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욱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부자 며느리가 매달 용돈을 어찌나 주는지 이런 곳에서 옷을 몇 벌은 사고도 남음이 있어. 너 같은 며느리 있을 때랑 같은 줄 아니? 아, 좋으시겠어요. 제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약이 오른 사람처럼 소리를 버럭하고 지르더군요. 그 성질이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대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는 그쪽은 거지 주제에 이런 백화점에 오셨어요? 누가 봐도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냥 사람이 굉장히 못되고 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던 것 같아요.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추한지 모르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머님보다는 돈이 많을 테니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왜 남 걱정을 그렇게나 하세요? 시간 되게 많으신가 보다.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봐야 백수인 너보다 많겠니? 나는 우리 손주도 봐줘야 해서 아주 바쁘거든. 어머, 손주를 봐주시나 봐요? 돈이 그렇게 많은 며느리인데 베이비시터는 안 쓰고요? 당연히 쓰지. 내가 좋아서 가끔 봐주는 거다.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 축하드려요. 저도 한껏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셨어요. 사실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미 끝난 인연이고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인간한테는 예의 있게 구는 사람이 손해니까요. 그래서 저도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막 나간 것 같기는 해요. 인연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가게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서 저희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쇼핑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구경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화장실에 간 엄마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봐온 엄마의 모습 중에 가장 화가 많이 난 엄마의 모습을 그날 본 것 같아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를 잡아? 그런 말이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제가 놀라서 입이 떡 벌리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에 시어머니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엄마? 너 말 다 했어? 덜했다. 왜? 어딜 염치도 없이 우리 딸한테 행패를 부려? 멍청해? 생각이 없어? 자기 아들이 불륜 저질러서 이혼해달라고 내쫓은 전 며느리한테 이렇게 맞대먹게 행동하는 인간이 노망이 난 게 아니면 뭐야? 어?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줌마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났는데 왜 전 며느리한테 시비를 걸어? 와, 나 저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는 걸 들었고 말이죠.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게 수치심인지 아니면 분노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많이 받아갔잖아. 위자료를 받아갔으면 네 아들이 불륜을 저지른 게 없던 일이 되니? 그렇게 멍청해서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어? 주변 사람들이 푹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명백한 비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들은 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뒤집히는 게 보였거든요. 거기서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거지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를 비웃어? 니들이 니들 주제도 모르고, 어? 새 며느리한테 빌붙어서 사는 니가 거지지. 우리가 왜 거지야? 야! 그 다음은 정말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달려든 시어머니는 백화점 경호팀이 와서 말릴 때까지 저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제가 겪은 일이지만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마 거기서 그렇게 넘어갈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본인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본인의 며느리와 그 집안이 자신에게 백이라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저희 쪽에서 더 시끄럽게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 저도 엄마도 그냥 넘어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 노인네를 가만히 둘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먼저 시비를 건 것도 그쪽이었고 백화점 측에서 만약 저희가 고소한다면 자료를 다 넘겨줄 수 있다고도 했고 말이죠. CCTV나 직원들 증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고소장을 받아보고서는 엄청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어머니 제정신이라니?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한순간에 욱하는 심정으로 변호사 쓰고 이러면 나중에 후회해. 그 돈 아껴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지. 겁도 없이 여전히 굉장히 비꼬는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습니다. 모르시나 본데 저희 엄마가 돈이 좀 많으시거든요. 이 모녀가 지금 쌍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았지만 사실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저희 측 변호사분이 훌륭한 분이시기도 했지만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제 머리채를 잡은 분도 시어머니였고 게다가 그곳에서 저와 엄마가 쇼핑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던지라 안면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면 본인이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도 했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일단 그걸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그 직원이 니들 편에 서서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내가 팔아줘도 훨씬 더 팔아줄 텐데 멍청한 것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랑 엄마가 이미 쓴 돈이 얼만데.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믿을 수 없지만 믿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비싼 변호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몹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묻기에 제가 이야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돈이 생긴 거야? 어디서 훔치기라도 했냐? 참, 말을 곱게는 절대 안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그 집 팔아서 산 땅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떼부자 된 거예요. 뭐? 시어머니는 몹시 분해있습니다. 아니, 분할 게 뭐가 있나 싶기는 해요. 자신이 준 돈으로 저희가 대박이 났다고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덕에 부자가 됐으니 감사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소송을 걸어? 그게 왜 어머니 덕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 집을 주지 않았니? 어머니 아들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그 집을 저에게 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꼭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뭐 남자가 사회생활하고 바깥일을 하다 보면 바람쯤이야 피울 수 있지. 한눈을 팔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뭐 애초에 본인이 반성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으니 변할 일도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소송은 당연히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급기야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잘못했다, 합의하자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대신 사과하러 온 거 보면 말이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그러게, 나는 잘 지내는데 당신은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은 그 사이에 한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얼굴이 엄청나게 상해 있더라고요. 뭐 걱정을 한 건 아니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그저 궁금했습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랑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사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렇게 돈돈거렸는데 돈이 많은 집안의 사이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안색이 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저를 보고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돌아가는 걸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도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던 그 당시에도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과를 이제 와서 받은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제 질문에 남편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상상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남편의 그 재혼의 결말이 그렇게 났을 줄은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행복했답니다. 뭐 그랬겠죠. 어리고 예쁜 여자랑 재혼한 거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 쪽 집안에서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사건건 무시하고 무슨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제가 너도 그때의 내 심정을 조금 알았겠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이 그때 무슨 심정이었을지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 역시 사람은 겪지 않고서는 모르는 법인가 봐. 당신 그런 취급당하는 거 당신 어머니는 보고만 계셨고? 그게 저는 가장 궁금했거든요. 자기 아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벌벌 떨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던 양반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새 며느리에게는 저에게 했던 것처럼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하면 한마디 정도는 했을 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질문에 남편이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내가 사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되게 많이 멀어졌거든. 당신한테 하던 거랑 태도가 너무 다르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돈이 다인가 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다를 줄은 알았지만 너무나 달랐다고요. 뭐든지 다 자기가 잘못한 거고 새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새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싸고 돌면서 심지어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 카드 때문이지 뭐. 카드? 집사람이 어머니한테 쓰라고 카드를 줬는데 혹시나 집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도로 달라고 할까봐 비 맞추기 바쁘셔. 늘 눈치 보고 전전긍긍.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나라고 보일 수 있어. 그냥 우리 집은 이제 모두가 을이야. 집사람이 갑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딘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할 때 저는 늘 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반대되는 상황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뭐 시어머니나 남편이 안 됐다는 생각은 그때도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저도 당할 일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품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미워하던 마음은 없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을 풀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태 그냥 다 잊고 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 한구석에서 응어리가 조금 있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오늘도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한테 사과 안 한다고 했는데 집사람이 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나를 보낸 거야. 본인은 도저히 못 하시겠다고. 당신 부인이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다고? 왜? 골치 아픈 거 싫고 전 부인이랑 더 얽히는 것도 보기 싫고 뭐라더라. 자기 불륜한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다시 한번 말 나오는 게 그냥 싫대. 결국은 시켜서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됐다 싶었어. 언젠가 당신한테 꼭 사과하고 싶었거든. 돈 가지고 사람 깔보는 것도 치가 떨리고 가족 간의 상하 관계가 있는 이 상황도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과거에 했던 짓들이 반성이 되더라고. 사람은 자신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남편이 그 결혼으로 깨달은 바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깨달음을 얻는 중 같았고요. 아주 극심한 마음고생을 동반하면서 말이죠. 다 소용없는 이야기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살 때가 더 좋았어. 당연히 그랬겠지. 그때는 내가 을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서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낮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엄마를 설득하는 건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엄마는 정말로 끝까지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생각하셨느냐고 하니 나는 그 상간녀도 다시 고소할 생각이었어. 그게 돼?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괴롭히려고. 고소는 원래 그런 거라며 사람 괴롭히는 용도. 에이, 그러지 마. 우리도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사실 몹시 불행한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에게 분노했던 마음도 가라앉았거든요. 뭐 고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허탈했어요. 저런 사람 아득바득 이겨봐야 뭐하나 싶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말입니다. 엄마도 그것만 있다면 제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입을 떼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고 그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언젠가 돌려받는 거예요.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딘가 생각이 많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돌려받는 그 상황을 떠올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새 며느리에게 절절매는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말이죠. 더 할 수 있었고 엄마는 더 하고 싶어 하셨지만 거기서 멈추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이미 되돌려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까지 나서서 더 무언가를 얹어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답답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합의하에 고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그건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돈, 중요하고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저 성진 씨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한 10년은 늙어 보여서. 제가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단번에 알아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네가 간섭할 일 아니다. 이제는 남남인데 남의 집안일에 말 얹지 마라.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확 인상을 쓰고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남의 집안일이니 제가 말을 얻는 게 아니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거 잃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진짜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으니까. 글쎄 그 부분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래도. 시어머니의 그 태도에 한숨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바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뀌지 않는 시어머니에 관한 확인은 머지않아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성진이한테 연락받은 거 없니? 다짜고짜 남편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묻더군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온 거 없는데 무슨 일이신데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뭔가를 이야기하려다가 입을 다물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성진이한테 연락 오거든 나한테 꼭 좀 전해다오. 알겠지?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잠시 더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편지 하나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말이죠. 아니 나이가 40이 넘어서 가출이라뇨? 저는 그런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마 남편은 어머니도 그리고 아내도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스스로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망적인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한 시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연락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런 약속을 하고 끊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연락해 오지 않았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그런 연락을 받고 당황해할까봐 자기가 연락을 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당신이 내 걱정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어.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내가 연락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너무 편해.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응원한다고 자리 잡으면 한번 연락 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을 찾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놓고 나갔는데 그 상간녀는 남편이 사라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서류를 마저 작성해 접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두 번째 결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일들을 겪어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입장도 바뀌어 보고 그리고 돈으로 갑과 을이 정해진 가족은 절대 마지막까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교훈 아닌 교훈도 얻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반성하고 계실지 아닐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직도 그놈의 돈돈 타령을 하고 새 며느리를 잃게 된 걸 슬퍼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부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뭐 제 이야기인지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 하네요. 저는 이제 정말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맨날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랑 싸울 때면 참 세상 사는 거 더럽게 힘들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울기도 울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같은 동네에 무척이나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게 참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늘 반에서 조용하고 얌전하고 숫기가 없던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밝고 활발한지라 친구가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너 뭐하고 있어? 우리랑 같이 놀자. 라며 먼저 말을 걸고 무리에 끼워주고는 했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친구는 정말 저의 버금갈 정도로 말도 많고 잘 웃고 좋은 친구더라고요.
그냥 처음 친해질 때까지가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어온 인연입니다. 물론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끊김없이 쭉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야 여자들이 대학 가는 게 흔치 않아서 저나 친구나 대학은 안 가고 꽤나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서로 집 자체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반이었던 고등학교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꼭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다? 당연하지. 너야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연락 안 하면 안 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반 몇 달은 서로 잘 지냈습니다. 집 전화로 전화도 걸고 그날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시간이 맞는 날이면 만나서 약속도 잡았죠. 하지만 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아마 친구도 저처럼 온갖 시집살이에 시달린 게 아닐까요? 그런 친구가 한 결혼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혹시 시간 되면 오랜만에 한번 얼굴 볼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친구 얼굴을 제대로 떠올리기도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먼저 연락을 걸어주니까 얼떨떨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당연히 시간 내겠다고 어디서 만날까? 하고 물으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날 잔뜩 꾸미고서 친구를 보러 나갔는데 어쩜 친구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야 저희 둘 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고 젊었을 때라 그럴만하기도 했지만 당시 저는 친구를 무척이나 오랜만에 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똑같은 친구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너나 나나 결혼한 건 똑같은데 어떻게 너는 나이 하나 먹은 티가 안 나니? 아휴,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하나도 안 늙었는데 뭐. 그렇게 시시콜콜 온갖 잡담을 나눴는데 어쩐지 친구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눈치를 보다가 그나저나 너도 많이 바쁜 거 아니었어? 시집 가고.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했대? 뭐 나야 네가 연락 줘서 너무 기쁘지만. 이라면 눈을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동네로 이사 왔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친구는 무척이나 먼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주 보기가 힘들었던 거고요. 근데 저랑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다니까 놀랍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다 멀리 살아서 솔직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산다니까 앞으로는 서로 남편 푸념도 좀 들어주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심심할 때 만나서 함께 차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쩜 웬일이야.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너무 반갑다 야. 우리 이제는 고등학교 때처럼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러겠네. 나중에 너희 남편도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줘. 나도 우리 남편 소개시켜줄게. 물론 우리 남편이야 소개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아, 남편. 저기, 나 실은. 그런데 잔뜩 신난 제 앞에서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새삼 제가 생각하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말을 잃고 말았죠. 알고 보니까 친구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이유는 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랑 원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남편 사이에는 애도 없어서 애 때문에 굳이 같이 살 환경도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망을 가고 말았는데 도망간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일찍이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무척이나 황망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비록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고 남편이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괘씸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길 바랐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그렇게 씩씩대며 나가던 뒷모습이 살아서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차마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이사 올 동네를 찾다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사는 동네가 집값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친구인 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만 너무 기뻐했네. 이사 올 거면 미리 말을 좀 하지. 내가 도와줬을 건데. 저는 애써 분위기 전환을 해봤지만 쉽사리 바뀌지가 않더군요. 어쩐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 얼굴을 보니 조금 수척해진 면도 있는 것 같고. 친구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너무 미안해서 그날 밥이랑 차 모두 제가 사고 그날의 만남 이후에도 저는 친구를 자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인사해. 내 고등학교 때 친구야. 우리 동네로 이사로 왔는데 우리가 워낙 친했어야 말이지. 앞으로 얼굴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인사시키는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정수미라고 합니다. 친구는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서 본인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경험쩍고 미안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친구를 자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얌전하고 숫기가 없긴 했지만 친구는 혼자 지내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지낼 친구가 안쓰러워서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어색한 감이 보이던 친구도 남편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낼 수 있을 만큼 조금 밝아졌고 남편도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금방 셋이서 무척이나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여행? 어디로? 거기 당신 가고 싶었던데, 제주도. 거기서 2박 3일 동안 쉬다 오자. 마침 나 회사 휴가도 쓰고. 그래?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저희는 셋이서 여행도 갔어요. 여행지는 제주도였는데 이국적인 풍경이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저와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기에 지금 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며 더 기분 좋아했고요. 그런데 문득 제주도에서 지내는 날 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워, 미진아. 뭐가? 네가 나 챙겨주는 거 알아, 은근. 나 힘들까 봐 그러는 거지? 그때 내 얘기 듣고. 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가 필요해서 그래. 아니야, 나 다 알고 있어. 너무 고맙다.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괜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물론 친구를 챙겨준 건 맞지만 친구도 제 푸념이든 고민거리든 귀찮은 내색 없이 잘 들어주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그리 말해주니 덩달아 저도 친구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친구한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도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했죠. 미진아, 안 그래도 돼.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보면 돼. 엄마한테 빌려도 되고. 아니야, 너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잖아. 일단 내가 주는 돈으로 좀 쓰고 나중에 갚아. 다행히 남편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은 좀 짠돌이 기질이 있어서 자기 돈 쓰는 거에 엄격한 편이었거든요. 돈 관계는 쉽게 하는 거 아니라며 중마고우한테도 돈은 잘 빌려주지 않고. 근데 유독 제 친구에게는 관대했어요. 어렵대?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일단 100만 원 정도 보내주고 더 필요하면 당신이 알아서 챙겨줘. 그땐 뭣도 모르고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나 싶었죠. 그리고 그 우정은 제가 출산을 하고 자식들이 쑥쑥 자랄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장장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때쯤에는 저도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을 적이야 아주 깨떨어지는 부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휴일에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냥 여느 부부랑 별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랑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주말만 되면 뭐가 그리 바쁜지 평소에 약속 한 번 안 잡던 사람이 자기 약속 있다며 밤늦게 들어올 거라고 미리 예고까지 하고 나가고
덕분에 저는 그런 날이 있을 때면 다음 날쯤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남편이 너무 무심하네. 조강지처를 몰라본다. 네 남편.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친구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한 걸 토로할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자 제가 한번 버럭 화를 냈어요. 여보, 요즘 외박이 왜 이리 잦아? 당신 뭐 여자라도 만나고 돌아다녀? 여자? 여자는 무슨? 야, 나 같은 아저씨를 누가 만나러 한대냐? 너도 별소리를 다 한다. 근데 왜 내 눈을 못 봐? 목소리는 왜 떨고?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넌 그렇게 집에서 할 일이 없냐? 남편 트집이나 잡게. 애나 잘 봐. 남편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정말 제 눈도 못 쳐다보고 버벅거리는 게 꼭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 한동안은 찍소리 못하고 집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의 바람에 대해 감을 잡게 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이날 갑자기 목걸이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대놓고 산 건 아니었고 가방 속에 숨겨서 가져왔는데 케이스와 영수증이 그대로 있길래 저는 당연히 저를 주려고 사온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웬일로 이 인간이 이런 일을 했지? 하며 남편이 제 생일을 착각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남편이 제게 그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뭐 사온 거 없어? 뭐? 나 주려고 사온 거 말이야. 그렇게까지 힌트를 주는데도 남편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내가 너한테 왜 선물을 주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참, 너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하여튼 망상은. 그러면서 절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화가 벌컥 나면서도 순간 기분이 묘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목걸이는 대체 누구한테 주려고 사왔단 말인가요? 저는 곧바로 이 문제를 친구와 상의했어요. 수미야, 만약에 바람이면 어떡하니? 나 정말 못 산다 그럼. 아니야, 설마 널 두고 바람을 폈겠어? 아닐 거야. 그럼 그 목걸이는 뭔데? 아, 그러게. 어쨌든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 말자. 친구는 저에게 진정하라고 그런 게 아닐 거라 했지만 제 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죠. 바로 남편을 미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친구에게도 말해줬어요.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한편으론 서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친구는 저를 다독이며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친구와 함께 남편을 미행했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회식 때문에 외박을 한다고 한 날이에요. 전 그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회식 장소 앞을 서성였는데 남편이 웬걸?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분명 회식이라 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불륜 현장이다 싶어 저는 곧바로 들어간 남편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애를 두고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여길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바람핀 놈 불륜 현장 덮친 거지.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옆에 있던 여자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신데요. 저 직장 동료 맞아요. 곧 사람들 올 거예요. 저희가 일찍 끝나서 먼저 와 있었거든요. 네? 순간 저는 창피하며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때마침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우르르 횟집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체면 완전히 구겨놓았다고 집에 와서 난리도 아니었고요. 제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남편은 저를 완전히 죄인 취급했고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넘어가 시댁에서도 한참 혼이 나야 했습니다. 너는 우리 정수가 그런 일을 할 애로 보이니?
어디 들이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설치긴 설쳐. 아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회사에서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알긴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늘 뭐든 멋대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쥐잡듯 잡고. 그러니 내가 숨이 막히지. 집에만 있으면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내가 집에 있고 싶겠냐? 아니, 너 애미 우리 정수를 쥐잡듯 잡니? 어? 아니, 애나 잘 키우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할 노릇이지. 어디 남편 길을 잡으려 들어? 너 그거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이다. 어? 어디 감히 여자가 남편 길을 잡으려 들어? 눈치 없이 저에게 화내는 남편 덕에 그날 시어머니에게 3시간에 걸쳐 무릎 꿇고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행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3시간에 걸쳐 설명하시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단히 삐지기라도 한 건지 그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쑤였으며 심각할 때는 그냥 아예 외박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도 풀풀 풍기고 무슨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처음이야 그냥 오랜 결혼 생활을 해왔기에 아내인 저한테 삐지고 소홀해지는 거로만 생각을 했죠. 그저 친구에게만 울며불며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즘 시어머니한테 매일 불려가는 거 알아? 나보고 행실 똑바로 하냐 물으시는데 그게 뭔 말이겠어. 남편은 그 얘기를 왜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해서는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건지. 정말 남편 때문에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네 남편 왜 그러니? 내가 다 속상하네. 말도 못하고. 친구만이 제 심정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친구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부부 생활의 힘듦을 친구와 자식으로 풀어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정황을 목격했는데요. 예전에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옷을 빨기 위해 주머니에 있는 걸 뒤지었는데 거기서 여자 속옷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100%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남편이 그간 얼마나 저를 기만했는지, 얼마나 저를 구박하고 비난했는지 그런 뻔뻔스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결국 남편 차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배워가지고 차에 설치할 만한 카메라를 사서 남편이 자는 시간에 몰래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나 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러 한 2주일 정도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던 늦게 들어오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집에 오면 그게 언제든 당신 왔어? 하고서 아무런 첨언도 하지 않았죠. 제가 평소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라며 득달같이 잔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를 뚝 멈추니까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 싶었는지 그 뒤로는 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하루 건너 하루는 꼭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 칼을 갈면서 기다렸습니다. 딱 증거만 잡으면 다 끝장이라고요. 그렇게 2주일이 지났을 때 이쯤이면은 충분히 많은 증거가 모였겠지 싶어서 다시 남편이 자는 시기에 몰래 주차장에 가가지고는 설치했던 카메라를 회수해 왔습니다. 카메라 안의 영상을 컴퓨터로 꺼내서 보는 과정이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어찌저찌 영상 파일을 전부 컴퓨터로 옮겨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여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자기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손을 잡기도 하고 신호를 기다릴 때 뽀뽀를 하기도 하고 서로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던 여자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며 현재는 과부가 된 그 친구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얼굴이 나오길래 제가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남편도 친구를 하도 자주 봐서 이제는 오래 알고 지냈으니 따로 약속이라도 한번 잡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은 저한텐 평소에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매번 친구에게 했고 그럴 때마다 친구는 수줍은 얼굴로 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때린 것 같고 팔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자기야, 목걸이 그거 걸리면 어떡해. 미진이가 당신 미행한다고 했단 말이야. 정말? 어떡하지? 내일 모레 당신 회식해서 외박한다고 했다며. 그때 나랑 같이 미행하기로 했으니까 잘 피하면 되지. 오히려 이번 일이 우리한테 기회일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아예 미진이가 당신 바람 의심 못하도록 해버리자고. 역시 좋은 생각이다. 우리 수미 똑똑한데? 알았어. 그렇게 할게. 사랑해. 그 대화를 듣자마자 저는 그만 눈물이 흘러 바닥을 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걱정된다며 같이 미행해주겠다고 한 친구가 뒤에선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둘이서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도 알고 보니 그 친구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말하라고?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걔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들어야 당신한테도 조심스러워질 거 아니야. 안 그럼 계속 당신 구박할걸? 그래, 생각해보니 그러네. 알겠어.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늘이 내게 이러는 건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친구가 상간녀라니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아인 겉으로는 제 생각을 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남편 뒷담화를 한 것도 상간녀의 입을 통해서 다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남편을 꼬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친구에게 카메라 설치한다는 걸 말했다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것도 기막혔는데 그게 내 친구와 바람이 난 거고 둘이서 날 기만하고 농락했단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었고 남편도 회사를 가지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을 데리고 컴퓨터로 향했죠. 그리고 미리 바탕화면에 깔아놓았던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당장 해명해.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로 지냈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둘의 바람 증거를 켜두면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나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오히려 그 영상을 뻔히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투로 저한테 뻔뻔하게 굴었죠. 남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요. 솔직히 우리가 바람을 피게 된 것도 다 네가 이상한 탓이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그래서 둘이 바람 피는 게 잘했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우리 둘이 바람날 만하게 행동을 했잖아. 아무리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애들 다 컸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최소한 뚱뚱하지만 않았어도 바람 안 났어. 뚱뚱? 뭐?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서 바람 폈다고? 당신 미쳤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미진아. 내가 네 남편을 뺏어간 것 같겠지만 우리는 네가 네 남편을 소개해줬을 때부터 마음이 통해있던 상태였어. 운명이나 다름없지. 솔직히 너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남편 놈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친구만은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고개를 푹 숙일 줄 알았고요. 그런데 친구는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식으로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더군요. 저는 이성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뇽놈들의 면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쓰러질 것 같아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정말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보란듯이 둘이 손을 잡고 나가더군요. 지금도 그 광경이 꿈속에서까지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들도 다 독립했고 비록 아주 알뜰살뜰 행복한 부부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남편과 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각자 여유도 좀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예전보다는 좀 더 돈독한 부부 사이로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 상상은 모두 헛개비였어요. 바람을 들킨 후 남편은 오히려 이참에 잘 들켰다는 듯이 이제는 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는 듯 했어요. 당연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친구는 그날 이후로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바람핀 영상을 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자주 안 하던 저로부터 그런 영상을 받았을 친구들은 당황스러웠겠지만 당시 저는 가릴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상을 받은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함께 화내주었죠.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친구기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너 그 영상 동창들한테 보냈어? 바람 들킨 이후로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런 식으로 묻길래 맞다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제 뺨을 쫙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갈라서게 해놓고 그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바람핀 너는 그게 할 수 있는 짓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야?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짓거리 안 멈춰. 갈 때까지 갈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이랑 너랑 바람피고 있다는 거 알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뭐야? 더 말해줘? 그래야 말귀를 알아듣겠니? 그리고 저는 똑같이 그 친구의 뺨을 때려주었습니다. 제가 맞은 것보다 적어도 2배 아프게 말이죠. 제 말에 씩씩거리던 친구는 바로 돌아갔지만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비는 상황이었죠. 이제 와서 뭐?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부탁할게. 내가 쓰레기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친구야. 그런데 그 말을 한 후 무슨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친구 앞에 서 있는 저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친구를 보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다면서?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을 보자 남편은 친구가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괜찮냐면서 친구를 부축하려 들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서 있었고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너랑은 정말 이제 1분 1초도 같이 못 있겠다. 너처럼 독한 엑스는 처음 봤어. 그러더니 남편은 씩씩거리며 친구와 함께 나갔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식들한테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리 애들이 다 컸다지만 아빠가 바람을 펴서 부모가 헤어지게 됐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구가 돌아간 뒤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엄마가 뭘 보여줄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말아라.
너희도 알 권리가 있으니 보여주는 거야.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아이들은 불안해했고 저는 곧바로 영상을 틀었어요. 이 여자 엄마랑 가장 친하다던 그 이모 아니야? 친구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와 인연을 쌓은 만큼 당연히 제 자식들도 친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나름대로 자주 봤었고 제가 워낙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서 말이죠. 자식들도 자기 아빠가 바람을 핀 것도 핀 거지만 그 대상이 제 친한 친구라는 것에서 큰 충격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른 이혼하라고. 다른 자식들도 하루빨리 헤어지라면서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냐. 그 친구는 친구가 맞냐며 제 대신 둘 욕을 엄청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그냥 처음부터 우리한테 부모님은 엄마 혼자인 걸로 생각할 거야. 엄마, 왜 진작 말하지 않고 혼자 소갈이 하고 있었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솔직히 자식들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눈물이 날 만큼 깊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처럼 부모 중에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멀쩡히 있던 가정이 깨지는 게 자식으로서 싫을 법도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받았을 상처만을 생각해주는 게 참 자식들은 잘 키웠다 싶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저와 친구와 같이 알고 지냈던 동창들에게만 영상을 보내는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가 다니던 직장이랑 저랑 만나기 전 중학교 동창들에게 제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영상을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와 동창들에게도 똑같이 보냈죠. 애초에 자식들한테 영상을 밝힌 이후로 저는 무조건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랑 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저는 분노로 인해서 눈이 돌아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영상들을 잔뜩 뿌리고 얼마 안 가서 다들 자기 직장 동료랑 동창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제 전화가 아주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이거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모르지? 아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러 갈 거니까 법정에서 볼 준비해. 아주 온갖 욕설에 고소를 하겠다느니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콧방귀만 나왔습니다. 기가 차지도 않았죠. 저는 상관도 없으니 고소할 거면 하라는 얘기를 하고서 만약에 지저분하게 갈 거면 나도 생각해둔 게 있다. 어디 너네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끝장이 먼저 나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답장을 하고는 아예 둘을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둘에게 배신당하고 난 후 마음은 너무 힘들기 그지없었어요. 다행히 자식들은 다 결혼을 해서 독립한 상황이었는데 졸지의 남편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된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그날 이후로 거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와 시간을 보내었어요. 엄마, 힘들지.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우리한테 좀 기대도 돼.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죠.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를 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쯤이에요. 처음에는 아예 소송을 걸고서 정말 더러운 꼴 다 보고 헤어질까 싶었지만 자식들의 만류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만약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나는 걱정이 돼. 지금 엄마가 화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 엄마 마음이 풀린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소송 과정도 스트레스가 쌓일 테니까 그냥 어차피 아빠랑은 다시 안 보기로 한 거 헤어지는 건 조용히 헤어져도 좋을 것 같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유포죄 어쩌고 저쩌고 했던 남편도 전혀 저를 고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혼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본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최근 손주를 낳았는데 남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딸아이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손주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딸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거 없는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죠.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놓고도 뻔뻔하고 염치 없이 자식들한테는 아빠 노릇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봤자 제 자식들은 다 제 편이어서 소용도 없을 텐데 솔직히 깨소금 맛이었어요. 남편도 최소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라도 느끼는 게 있겠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식들이어도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전 남편이 단순히 자식의 안부가 궁금하여 전화를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엔 저를 찾아온 겁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미쳤니? 저기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뭐라고? 나 그 사람이랑 끝났어. 다 끝났다고. 남편은 갑자기 나타나 다시 시작해달라 애걸하더군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소리인가 했는데 남편은 울며불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 후 제 친구랑 평생 깨볶음에 살려고 둘만의 결혼식 준비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결혼 전날 갑자기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편이 벌어놓은 돈 전부를 들고서요. 아무리 친구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로 숨은 건지 찾을 수도 없고 그 후 술만 먹는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해요. 소득이 없어서 일자리 일단 뛰어들긴 했는데 충격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어. 근데 네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너한테 너무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다 잘못했다. 미진아, 나 한 번만 받아줄 수 없겠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추잡스런 꼴로 나타나 상간녀에게 배신당해 저에게 돌아오고 싶다니.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나도 당신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나가. 그럼 돈이라도 조금 빌려줄 순 없겠니? 당신 잘난 엄마한테 빌려. 나가!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옆에 있던 빗자루까지 휘저어 남편을 내보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계속 집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해 지금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처음 이 일이 터졌을 때는 이혼을 하면 정말 제 인생도 끝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이 정말 큰일이라 생각했던 일도 막상 걸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많단 생각이 요즘 따라 참 많이 들어요. 괜히 저 혼자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저런 비참한 최후를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래서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간녀랑 떵떵거리며 나가 잘 살 줄 알았던 남편이 배신당해 하루아침에 저렇게 추락해버릴 줄 누가 알았겠나요. 자기의 죗값을 저렇게 받는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제 친구였던 그 아이도 참 극악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으니 가끔은 제가 그런 사람과 오랜 친구였던 사실이 믿기지 않고 소름도 끼쳐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사람을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허나 어찌됐건 앞으로는 자식들과 손주들 보면서 제 인생 살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시길 바래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을게요.